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2%는 말이 없고 뛰어오느라 2%는 숨이 차고 저희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더스탠딩 딱 보시면 지금 뭔가 변화가 이 시계 예쁘죠? 지성 INC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계인데 네. 저희의 또 새로운 광고주가 됐습니다. 네. 혼자 박수. 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뛰어오시면 되겠습니까? 늘 시계를 잘 보고 예. 제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지. 밖에가 네. 지금 섭씨 24도입니다. 그것도 압니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네. 24도도 나오고 이건 네. 습도가 나온답니다. 예. 습도가 나오는 게 아이들 키우는 데는 매우 네.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네. 지성 INC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온다니까. 네. 시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의 현인이라는. 이유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은행들 자꾸 쓰러지는데 네. 그럼 어쩌라는 건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지. 안 괜찮아 그럼 피할 텐데 네. 뭐 여쭤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긴데 그래서 수그리라는 건지 그래서 괜찮아라는 건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셔서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계에 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다양한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회색도 있고 약간 연두색 같은 색깔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많이 팔아주셔야 네. 저희한테도 사은품을 또 몇 개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승찬 대표 집에도 하나 걸어놓고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사주시면 제가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몇 개 좀 나눠주자.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신영증권은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이 계셔서 예.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은행들 파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뭐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제일 궁금한 건 어. 실리콘밸리 뱅크,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시그니처 네. 등등등. 거기까지야 뭐 그런 은행도 있었어? 뭐 나름 크다네. 뭐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네.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고 있는 은행인데 쓰러졌어요.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내가 아는 은행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느냐, 네. 아니면 이걸로 그냥 끝인 거냐. 아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또 증권회사가 예. 이 회사가 그 자산 규모가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 2천억 달러니까요. 훨씬 더 크죠. 예. 대마인데 은행이에요? 증권회사죠. 증권회사인데 증권회사. 자산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금을 굉장히- 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뭐, 자본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산은 부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 예탁 자산이 많은 거예요. 손님들 돈 7조 달러 받아서 예. 어딘가 이제 투자해 놨다 이거죠. 뭐 그렇게 예, 하는 예. 데인데 이 회사 주가가 작년 말에 한 80불 정도 하다가 지금 한 50달러 정도 해요. 예. 올해 미국 주식이 S&P 500도 한 10% 넘게 올랐거든요. 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직까지 뭐 부도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부도 위험이 반영이 됐을 때 주가는 거의 뭐 아주 초저가로 네.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1달러 밑에서 거래가 되죠. 예. 또 CS도 그렇게 1유로 밑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실은 뭐 50달러라 그러면은 뭐 부도 위험이 심각하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이 회사도 스토리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채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냥 장기채 투자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찰스 스왑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이게 금융위기가 가지는 역사적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예. 누군가는 굉장히 동거하기 쉽고 이 좋은 환경이 지속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부주의한 행동을 하고요. 예. 그러다 어떤 계기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사고 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나타났던 금융위기의 사례를 보면 약간 시차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저금리가 천년만년 유지될 줄 알았다가 금리가 바뀌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도 뭐 직접적인 계기는 저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 촉매제가 됐다고 봅니다. 금리 올리다 보니 부동산이 무너지고
빚을 못 갚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 당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04년 6월부터요. 예.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요즘이랑 비슷했네요. 예, 예. 조금 비슷하죠. 예. 근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 금융시장에서 거론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7년 8월입니다. 한 2년 정도의 1년 시차가 2개월 1년 있다가 2개월. 금리 인상 끝나고 근데 금리를 안 낮추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예. 지금도 누군가는 아주 저금리에서 차입을 했다가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압박이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괜찮으면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좀 과열이 있을 때 금리를 올리고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나빠지거든요. 예. 우리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서비스업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조업도 그 국가 경기에 중요한데 이제 뭐 미국 경제가 뭐 노 랜딩 그런 거 아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5월 초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예. 금리를 안 낮추고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고금리 압박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경기도 지금부터 시차를 두고 나빠진다 그러면 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앞으로 한 1년 정도 눈여겨봐야 되고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이제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비유인데 예.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수영복 안 입고 헤엄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예. 그 비유에 그대로 따르면 아직 물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긴축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5월까지 올리게 되니까 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큰 게 넘어갈 거냐, 조그만 게 넘어갈 거냐, 뭐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역사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1년 정도는 뭔가 이런 신용 위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누가 터질 거냐 이건 모르죠. 그렇지만 올 여름에 어디에 이 뚝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날지 모르지만 장마가 올 거야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정도 비유에서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당분간 1년간은 이 금리가 유지는 될 거니까. 네, 유지될 확률이 만약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뭔가 금융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대가로 예.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누군가를 압박하는 환경이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용의 문제는 조금 시차를 두고 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도 금융시장의 반응이 그랬어요. 우리가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고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 JP 모건이 인수를 했죠. 2008년도에. 그리고 위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문제가 끝내고 두세 달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끝이야 했는데 시간 지나고 한 6개월 있다가 리먼이 터졌으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혹은 뭐 아주 정교한 그 분석의 그렇지, 결론으로 어디가 문제가 될 거라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우리가 상식과 직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신용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말씀드린 게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때 금융위기의 레슨이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그때 리만을 어떻게든 살렸어야 됐는데 네. 그냥 괜히 망하게 놔뒀다가 지금 오히려 그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파고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그 미국 정부를 봐도 하여튼 예금자 보고 다 해줄게 라든지 뭘 맞아요. 이렇게 파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니고 하여튼 끝까지 우린 지켜. 왜냐하면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거 큰일 나니까. 이런 입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위기가 좀 이연되는 것 같고 이렇게 대충 덮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네. 과연 예전처럼 그런 큰 위기가 올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리고 연준의 기술도 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뭔가 막 터지는데 사실 뭐 작은 금융기관 한두 개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뭐 적은 일은 아니지만 예.
이제 우리가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거는 그것이 금융 시스템의 경색으로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금융 시스템의 경색이란 거는 아주 큰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그럼 대출을 못 해요. 대출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자금을 회수하고 예. 또 금융기관 간에 거래를 많이 하는데 서로 금융기관 간에 신뢰가 깨어져서 이제 못 믿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에서 나타나는 신용의 경색이 실물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게 예. 2008년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안 대표님 말씀에 뭐 100% 공감하는 게 겁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번에 옐런이 저는 사실 큰 은행이 망하면 안 된다. 큰 금융기관이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막아야지. 예. 금리를 낮춰서라도.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것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망가진다 그러면 그럼 뭐 뭘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금리를 낮춰서라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예. 근데 제 생각엔 작은 거 한두 개가 만약에 쓰러진다고 한들 그게 시스템의 교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이번에 그 SVB 은행 파산 때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조금 허둥지둥하지 않았나요?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예. 그럼 뭐 정부가 돈으로 지원하는 거냐? 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예금자 보험이 있다. 어. 이제 예금을 받으면 금융기관들이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예금자 보험이라는 게 전체 예금의 뭐 1% 남짓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뭐 그러다가 막 말을 주워 담고 막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는 2008년도 리먼 파산 이후에 그때 특히 이제 미국이 경험했던 경기 침체가 그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 그러잖아요.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타격을 맞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뭐 리먼을 구제금융에서 살리는 게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이 관료들이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저는 2008년 그 스산했던 가을부터 예외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 AIG 같은 경우는 리먼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거 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근데 실은 저는 그거는 뭐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게 자본주의 모럴이라고 보면 리먼 이후로 모든 예외가 막 만들어지고 있고 예. 특히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도 온갖 변칙적 정책들이 다 있었어요. 뭐 질적 완화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가들과 경제 관료들이 지금 책상만 열면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렇게 아쉬웠던 것들. 대마가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맞겠다라는 예. 생각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어수선하겠지만 2008년 리먼급의 그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좋은 거냐 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외환위기를 뭐 원했던 한국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충격이 닥치면서 뭐 저는 한국 사회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 나쁘게 보면 정이 없어지고 기업들 재무구조 좋아졌죠.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인들 막 들어와서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지만 저는 뭐 한국의 지배구조도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전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위기가 주는 미덕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주는 미덕인데 예. 이제 뭐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이게 뭐 뭔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지난 2008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주식도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주가가 제대로 빠지려면 그런 전면적인 신용 경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뭔가 자본주의가 털고 또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퇴출이 되면 아주 냉정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경제를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효율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도 얕고요. 좋아지는 것도 별로. 실물 경기는 확실히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한번 회고해 보세요. 뭐 우리 경제개발원 이후 제일 별탈 없었던 지난 10년일걸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자마자 외환위기 있었고요. 또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인 대우그룹이 파산했어요. 예. 또 2년 지났더니 이 카드 위기가 막 불거지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 경제란 게 다이나믹 코리아였고 예. 그 과정에서 부실을 한꺼번에 털고
V자형으로 반등하는 게 과거의 이제 패턴인데 예. 근데 지금은 뭔가 계속 좀 그 위기라기보다 부실이 계속해서 좀 이연이 되는 뭐 그런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예. 중요한 하나의 뭐 조건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바닥도 깊지 않고 고점도 많이 못 높아지고. 아, 그런 특징.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끝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오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긴 오더라도 정부가 호들갑 떨면서 이번처럼 어찌어찌 막아는 낼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아이러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지만 예. 근데 저는 외환위기 같은 게 뭐 외환위기 이후에 뭐 한국 사회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지만 예. 야 그게 닥치면 되냐라 그러면 저는 결단코 그거는 뭐 닥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사회 예. 초년생인데 제 친구들이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지금 뭐 제일은행 그 은행원들 평생 좋은 직장 은행 다녔던 사람들 막 눈물의 비디오 이런 것도 선하거든요. 예. 이걸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전 이게 자본주의가 주는 역설이라고 봐요. 그런 어떤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지 않으면 예.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부실이. 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이고 그 중간에 어떤 균형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저는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됐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쌓여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뭔가 효율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위기가 생기면 너무 단기간에 고통스러운데 네. 그걸 통해서 사실 부실도 좀 털어내고 뭐 이렇게 한번 사회가 이렇게 그 동안의 버블을 한번 쫙 끄고 가는 느낌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살짝 묻어놓으면 네. 더 이렇게 밑에서 썩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일본이 그랬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고 가는 걸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네. 이게 언제 터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별일 다 하면서 일본이 지난 30년이 저는 그런 경제였고 예. 저는 중국도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음. 그냥 뭐 별로 터지는 건 없지만 계속 예. 끌어안고. 그냥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 뭐 이런 것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예전에 뭔가 경제가 건강하고 뭔가 탄성이 있을 때는 예. 뭐 한 번 뭐 망가졌더라도 V자형 반등 나타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한번 무너지면 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유지하는 게 최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예. 저는 당위적으로는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저는 말할 자신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투자자는 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야 그래요. 은행들이 계속 사고가 나는 이유는 동일합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나 네. 크레딧 네. 스위스나 혹은 이게- 미래에 닥칠 또 어떤 거나 조금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2008년 서브프라임의 문제는 일단 은행의 잘못도 있죠. 네. 대출을 부실하게 막 해줬잖아요. 그렇죠. 소득 없는 사람들 은행에 혜택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서 예.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는 조금 다르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물론 뭐 그 실리콘밸리에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쪼들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좀 나빴을 수도 있지만 예. 본질은 자기들이 장기채에 투자해 가지고 그냥 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고요. CS의 경우에도 손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잘못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의 예. 비로항의 해치펀드 투자에서 날려먹고. 그걸 손님 예금 받은 걸로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였어요 원래? 아 저는 그 은행이 채권 사는 건 가능한데 예. 예. CS가 아마 은행이 아니죠. 예. 투자은행 네, 투자은행이라서 이제 그냥 예 아마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CS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관료들이 대마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리먼파는 너무 분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은 관리를 했어요. 규제도 많이 하고 예. 규제 많이 하니까 주가도 못 올랐어요. 네. 전 세계 금융주 미국만 빼고 미국 금융주도 트럼프가 규제 완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근데 이번에 CS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속했던 금융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탈이 나는 거니까 아무리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규제가 100%다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큰 금융기관들은 비교적 규제를 받아서 사고 칠 확률이 좀 낮고 예. 설사 그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뭔가 정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은행에서 사고가 터지면 터진다? 저는 그거는 많을 것 같고요. 또 예. CS를 보면 관리 대형 안 하- 금융기관들도 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뭐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한다 그러지만 모르는 영에서 뭔가가 터질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런 경우는 뭔가 도와주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고객들이나 이렇게 하세요. 야, 그럼 예전에 2008년 때는 인플레도 없었는데 지금 인플레인데 어떻게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푸니? 그 말씀도 맞아요. 예. 맞는데 저는 작년 가을에 또 영국의 사례를 보면 또 그렇게만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돈 풀죠 그냥. 작년에 영국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토러스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뭐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연기금들이 뭐 마진콜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영란은행은 50bp씩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였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11월부터는 그동안 그 너네들 채권 사줬던 채권 되파는 양쪽 긴축 할 거야라고 하는 예. 아주 초강경의 긴축 모드 중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 교란이 발생하니까 그 영란은행이 어떤 창의적인 행동을 했냐면 우리 미니 양적 완화 할게. 그래서 2주 동안 양적 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예컨대 이 비유를 하면 그냥 금리를 막 올리면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막 틀다가 탱탱하다가 갑자기 구들창에 막 불을 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기가 진정이 됐거든요. 돈을 풀면은 사실 우리가 돈을 푸는 게 문제지 돈을 풀면은 위기는 해결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는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주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앙은행이 누군가를 도와주면 이건 페어하지 않지. 중앙은 돈 벌려고 서로 경쟁하는데 중앙은행이 민간에서 경쟁한 누군가를 도와주면 공평하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질적 완화가 실제로 중앙은행이 특정 경제 주체를 도와준 거거든요. 예. 영국도 어떻게 보면 긴축하는데 양적 완화를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대가는 있겠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결정했던 날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영국 물가지는 아직도 10.4%입니다. 야.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 그렇게 예. 되면 인플레이션은 저는 못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저는 뭐라도 하지 않을까? 너무 아니랄 생각인가요? 뭐라도 해서 대마가 죽는 거는 무조건 막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관료들에게 저는 각인돼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요즘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혹시 돈을 다시 그럼 풀고 있는 겁니까? 은행 위기에 대응해서?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재할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그 재할인은 사실 민간 은행이 돈이 없으면 중앙은행에게 돈을 꾸는 겁니다. 예. 담보로 주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재할인 정책을 할 때 음. 담보의 기준을 네. 완화시켜주는 그 재할인 정책 기준을 바꿔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네. 사상 최대 규모까지 갖고 늘어났었거든요. 투자해놨던 국채를 맡기고 네. 국채 뭐 원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 빌려줬다 이거죠. LTV 100 잡아서. 근데 국채를 보통은 이제 시가로 하는데 네. 예. 이번에 장부가로 장부가로. 해줬어요. 장부가로 해주니까 이제 100만 원 채권이 주고 산 깨진 건 국채는 없고 100만 원 같이 그런 쳐줬다는 거죠.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신용 경색이 나타나서 뭐 지금 이제 어저께 델라스 연준인가 설문조사한 거 보면 이제 미국도 뭔가 신용 상황이 타이트해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돈을 당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나름의 또 과거와는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들은 이제 주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상 돈이 풀린 거는 아닙니까? 즉 거기 예. 그걸 받은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냥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는 이거 손절매하면서 팔았어야 됐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네. 연준이 캐시로 바꿔줘서 굉장히 고맙네. 네. 하겠으나 그 순간 예금 찾으러 이제 잘 안 오실 거 아니겠어요. 네. 안정적인 은행이 됐으니까. 예.
그럼 이 돈은 그럼 아이들 머니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가는 돈이 아니라 네, 그냥 갖고 있는- 유사시의 유동성이고요. 아. 그래서 어저께 그 델라스 연준의 설문을 보니까 미국 경기도 좀 나빠져서 이제 대출자들의 태도도 되게 많이 위축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 대출 잘 안 해주려고 예. 하는. 그 대출의 수요자들도 돈을 예. 좀 덜 빌리려고 하는. 예.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건데, 뭐 이를테면 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나름 과거와 다른 조금 파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작은 금융기관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좀 그들에 대해서는 손을 많이 볼 가능성도 있고, 특히 주주들에 대해서는 뭐 그 자비가 없겠죠. 주주들에 대해서 이번에 스위스 코코본드처럼. 그런 것들처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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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또 미국 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해서 별로 자비가 없는 그런 정책이 트레이드 마크죠.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어쨌든 파산은 안 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명확한 거고. 대마불사. 큰 것들. 네, 네. 대마불사는 하는데 대마불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려는 줄게. 파산하도록 막긴 막되. 다만 우리가 매우 강경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규제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예.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왜 2008년도 위기가 나는데 그 실리콘밸리 뱅크는 왜 그런 거야?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때 규제 완화, 규제를 많이 받는 은행의 자산 규모를 줄여주니까 그런 쪽이 사각지대다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은 예금자 보호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규제는 굉장히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자로서 이쪽이 망하진 않더라도 정말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거냐, 이것도 규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주제인데요. 혹시 우리나라 금융업종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 하여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이건 뭐 떨어졌다라는 의미보다 금융업종 지수는 절대 레벨이 중요한데요. 예. 340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뭘 기준으로 300?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모든 업종 지수가 예. 1980년 1월 4일에 100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한 2,400, 2,500 언저리 하는 거고요. 예. 금융업종 지수는 340이니까 야. 한 40년 동안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못했을 거예요. 8, 예. 90년대 금리 높았기 때문에 복리로 계속하면 네. 지금 한 7, 800은 예금에도 세상에. 7, 8배 갔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340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죠.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규제가 아니라 그러면 예.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은행은 뭐 공공재라고 그러니까요. 뭐 공공재. 어떻게 공공재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공공재? 저도 얼마 전에 예. 그 모 은행에서 은행원분들 모여 계시는 곳에 잠깐 네. 막 펑크난 강의 제가 때우러 갔겠죠. 네. 강의하러 갔더니 질문 중에 그거 그런 나왔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은행은 공공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 안 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 그렇게 저한테 묻더군요.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규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은행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왜냐하면 라이센스로 주잖아요. 그 은행이 진짜 훌륭해서 창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가 너만 은행을 해라고 라이센스를 주고 특별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이런 논리 아니에요, 정부는? 그래서 또 그걸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약간 수위의 문제 같습니다. 은행은 규제를 많이 받았죠. 또 저는 예. 규제를 어느 정도 받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쪽인데요.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인프라의 성격이 있고 예. 이게 망가지게 되면 다른 쪽에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예금자 보호라는 걸 5천만 원 우리 정부 해주잖아요. 예. 다른데 자본주의에서 보장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느 안전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의 비즈니스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이게 어떤 원래 의미냐면 은행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
이 회계에 나오는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왼쪽에 자산이란 게 있고요. 예.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자본이란 게 있습니다. 예.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활동을 하는 원천이고요. 이 그 부채와 자기자본은 그 원천을 어디서 조달했는가가 그 부채와 자기자본인데요. 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미천이 주주들이 내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작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의 자기자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주주들이 낸 몫이 1,230조 원 정도 되고요. 타인 자본, 부채로 끌어온 게 1,27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부채 비율이 100%예요. 근데 금융업은 누구 돈 갖고 장사를 하냐 하면 고객들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다 그 금융업자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예. 은행에서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동일한 기준 작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 금융업종의 그 자기 자본은 609조 원이고요. 예. 부채는 4,200조 원대예요. 야,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제조업은 자기 자본과 부채가 거의 반반 하는 예. 거고요. 예. 이건 7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하는 비즈니스고 또 공익성도 있고 또 부채가 많은 기업은 한번 휘청거리게 되면 이거는 뭐 그 굉장히 금융업은 또 자기 실현적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예. 은행의 우리나라의 그 지급준 비율이 한 7% 정도 되나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한꺼번에 돈을 다 찾으러 오면 내줄 돈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님들의 돈, 타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근데 금융의 긴 역사를 보더라도 저는 금융인들이 막 빳빳하게 고개 들고 살았던 세상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고 예. 나머지는 금융인이 별로 한 17세기부터 하면 금융인이 홀대받은 역사가 되게 컸어요. 인식도 별로 안 좋고 예. 뭐 예술 작품에서 그려지는 금융인들 모습 보면요. 뭐 샤일록 그리고 우리 공공의 적에 나오는 그 아주 패류나 펀드 매니저 예. 심지어는 그 최만석 선생의 그 탕류에도 보면 은행원이 진짜 바람둥이로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별로 좋게 그려지지 못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의 기원은 이제 머천트 뱅크라고 상업은행이라 그러잖아요. 예. 상업은행은 왜 그런 말 금융의 기원이 왜 상업은행이냐면 상인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게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예. 그래서 아주 초기에 그 권위 있는 금융기관에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금융기관 로스차일드나 베어링 같은 것들이 결국 뭐 상행위를 했던 유대인들이 은행을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서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은 좀 생겼는데 그러니까 돈을 막 빌려줘요. 주로 돈을 빌리는 게 누구였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왕가가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왕가가 부도를 많이 냈어요. 그냥 돈 안 갚어. 예. 그리고 금융가들의 빚을 안 갚을 뿐만 아니라 막 감옥에도 막 잡아놓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정도까지는 금융가들이 금융자본이 형성이 됐지만 예. 그냥 그 전제 군주들에게 고개 숙이고 설설 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인의 역광기였거든요. 예. 사회적 인정도 못 받고 기독교 사회에서 돈놀이하는 것들 인정 못 받았고요. 사채업자 취급이군요, 말 그대로. 사채업자 취급이었죠. 예.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금융인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던 세계사의 변화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왜 전제군주가 돈 빌려서 막 함부로 하는 거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단두대에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스차일드나 베어링 같은 경우는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 18세 때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는 6대 권력이 있다.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베어링 은행이 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19세기부터 한 100년은 금융가들이 아주 보기에 힘주고 살았던 세상이고 예. 이제 그 신대륙에서 나타났던 가장 금융의 어떻게 보면 권력이 예. JP 모건이죠. 우리는 많이 거론이 된 중앙은행 역할도 했고 예. 중앙은행 이상의 역할을 했죠. 20세기 초에 가장 큰 재벌은 JP 모건이었어요. 은행업만 한 게 아니고 US 스틸 철강 회사도 해요. 예. 심지어는 그 해운 회사까지 했어요. 타이타닉이 그
그 좌초된 타이타닉도 예. JP 모건 소유의 IMM이라고 하는 해운 트러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금융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1912년에 JP 모건의 그 총수, 그 대주주인 존 피어먼트 모건이 청문회 그 끌려나갑니까? 끌려가요. 그 노인이. 예. 그리고 1913년에 모건이 죽습니다. 예. 저는 청문회 후유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JP 모건이 했던 게 중앙은행이 생기고 특히 대공황 이후에 금융 규제가 강화가 되고 하면서 예. 19세기에 좋았던 금융가의 권력은 이제 그 20세기 초부터 슬슬 재미가 없어지고 또 금융기관이 좋은 직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똑똑한 젊은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지루한 그런 직장이었는데 이게 바뀐 게 1980년대 레이건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금융도 뭐 살로만 브라더스 같은 데가 막 자기 자본 가지고 막 트레이딩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손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금융은 손님에 봉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이클 밀켄과 같은 정크본트의 황제 나오고 또 월스트리트를 보시면 고든 게코라고 하는 탐욕의 상징이 나오죠 영화에. 근데 그때의 어떤 금융가 80년대의 슈퍼스타 금융인들은 JP 모건과 같은 경애와 공포심의 대상이 되진 않았었어요. 조금 양아치 같은 놈들, 예. 돈만 아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규제가 많이 대마가 죽는 거는 막아주지만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좀 그 규제는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좀 이제 주주 가치와 공적인 기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주 중에서 주가가 제대로 오른 거는 최근 한 10여 년 보면 미국밖에 없고요. 예. 그것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약간의 금융 규제가 규제를 나타나서. 완화시켜줘서. 네. 아. 저는 이제 유로존의 주가 지수는 잘 모르지만 예. 주가의 최근 한 10년의 성과로 보면 유로존의 은행주 주가는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 금융 규제를 완화시켜줬고, 그래서 은행들이 뭐 이런 투자도 많이 하고 약간 위험한 짓을 좀 하고, 그래서 주가도 올랐으나 지금 같은 뻥뻥 터지는 일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관리 잘못이라고 보면 이제 그 프레임이 맞는데요. 예. 근데 진정한 위기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서 나오겠죠. 예컨대 뭐 한국의 자영업의 문제. 예.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와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은 금융 스캔들이나 은행 위기가 전 인과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금융위기가 진 보편성은 금융기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광범위하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잘못했던 게 천년만년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산 거죠. 예. 그럼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위기가 가진 보편성은 금융기제와는 상관없이 예. 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야,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약간 인재보다는 상황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삐져나왔다. 이렇게 더 보시는 편이에요. 인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네. 일종의 뭐 반복이 되는 욕심과 부주의함 이런 것들은 저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센터장님 하고 예. 여쭙긴 하지만 예. 솔직히 은행 걱정해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주식, 내 집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은행을 중간에 띄워놓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은행 사태가 결국은 금리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또는 금융 환경을 완화시킬 거냐 타이트하게 만들 거냐 그걸 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혹은 변화의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쭙는데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건 이후에 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연준도 금리 많이 못 올리고 또 채권 시장에서는 못 올린다 그러지만
연말쯤엔 한번 연말까지 낮출 수도 있어. 예. 이런 기대가 투영이 되면서 뭐 기술주가 올라가고 예.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음. 지금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선순환이죠. 특히 가상자산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 논리로. 배드 이주구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이? 예. 그리고 또 좀 이제 비슷한 역사적 사례가 1998년도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예.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고 S&P 500도 한 25% 밀렸죠. 금리 막 낮추고 하면서 바로 주가가 회복이 됐던 그런 또 네. 해피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닥은 어느 정도 아주 많이 위기가 와서 내가 주식을 싸게 살라 그러면 그 기회는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올라가는 스토리도 좀 약하지 않을까요? 일단 금리가 저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게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는 나쁜 일이 벌어지면 중앙은행가들이 뭐든지 할 거다.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뭐 선제적으로 뭘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일단락 저는 됐으나, 얼추 됐다라고 보는데 예. 상당히 높은 고공권에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이게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뭔가 좀 나쁜 게 있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단 나쁜 거 떨어지는 나쁜 걸 또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것이 뭐 금리 인하를 염두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논거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몇 년의 경험을 보면 네. 나빠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네. 금리만 떨어지면 그냥 나빠서 주가는- 떨어졌건 좋아서 떨어졌건 우연히 떨어졌건 떨어지다 떨어졌건 주가는 오르더군요. 네, 근데 그거는 어. 뭐 시장 금리야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뭐 자기들의 욕심과 예. 또 중앙은행이 좀 해달라라고 하는 뭐 이런 거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중앙은행가들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죠. 막 돈을 막 풀고 네. 예.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걸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앞서 제가 영국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금융위기를 막는 선택은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그 대가가 저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다시 자극을 해서 지금 뭐 유럽이 러우 전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물가도 4%까지 떨어지고 미국 물가도 떨어지니 거기 10%라고 하는 거는 전 돈푼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중앙은행가들이 과연 그걸 선제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럼 금리 올리는 건 멈추고 상당히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네. 뭐 금리를 내릴 준비 그건 나빠지는 전제로 아니다. 예. 예, 이건 그런 걸 하겠지만 그것을 뭐 선제적으로 하기엔 지금 뭐 물가 상황이 물가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봐요. 네. 물가가 올해는 잘 안 잡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네, 네. 내년에도 그럴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오르는 원인을 알면 요거 한 몇 년 가겠구나 네. 일 텐데 그게 잘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하는 건 뭐 좀 힘든 일이죠. 뭐 음.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년과 비교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뭐 국제 유가만 하더라도 이게 뭐 경제 논리가 아니라 뭔가 하기야, 좀 그렇죠. 사우디와 막 밀월이 있는 것 같고 음. 뭐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물가 자체가 크게 보면 떨어지는 국면으로 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예단하기는 힘들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예. 금리를 낮추는 소위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피봇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되는 건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애매한데 그냥 금리 낮춰줄게 이건 아닐 것 같고 예. 명백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네. 그걸 명분으로. 중앙은행가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죠. 예. 그럼 또 이번에- 주가는 명백한 충격에 대한 우려를 또 그 전에 음. 반영을 할 테니까. 예. 저는 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네. 우리가 꼭 금리 내리는 것만, 금리 올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물가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근데 자동으로 신용이 이렇게 맞아요. 네. 좀 뭐 긴축되는 상황이 돼도 물가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금리 올린 금리 거랑 올린 거나 맞습니다. 마찬가지야. 이런 네, 맞습니다. 발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은행들이 막 요즘 막 좀 불안불안하고 음. 금융 규제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시장에서는 돈줄이 조금 예전보단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 많이 안 올려도 대충 잡아지겠구나. 누군가 옆에서 마치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셈이 나온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지 하고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거나 좀 이제 경기 부양도 좀 슬슬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점으로 좀 더 빨리 가는 거 아닐까? 그게 저는 약간 그런 안승찬 기자가 주식에 좀 물려 있어서요. 이해 좀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섣부른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전 한 단계가 그렇게 갈라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든가 근데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안 믿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자기의 기대를 담아서 질문을 합니까? 근데 금융위기가 딱 나면요 돈이 예. 안 돌면 우리가 인플레 걱정하잖아요. 바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전이가 됩니다. 뭐 원자재 가격도 저는 아주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바뀌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일종의 그 중간에 큰 코스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빠진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투자자는 네. 뭐 지금처럼 2차 전지 이런 거는 뭐 늘 잘 올라가는 건 있고 예. 우리가 뭐 그런 거 잘 사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종의 로망이고요. 예. 그런 건 뭐 하시되 바텀업은 뭐 전부 다 스토리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은 예. 정말 박스권이 노멀인 것 같아요. 음. 박스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베어마켓의 특징은 과거에 80년대 이후로 우리 시장의 약세장이 7번 있고요. 강세장은 한 8번 있었어요. 네. 약세장이라고 말하기 힘든 옆으로 기었던 2011년부터 박스피 시절이 있었는데 예. 과거에 우리 시장은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 예외 없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75%고 나머지로 평균은 50% 밀렸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던 리먼 파산 이후에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이후에는 코로나 때 한 34% 밀렸어요. 코로나 때 뭐 코로나가 있어서 뭐 밀릴만 하죠. 그래도 예전처럼 반토막이 아니고요. 예. 뭐 이번 사이클에서도 한 30% 밀렸고 고전에 25% 밀렸고 그래서 바닥이 깊어지지 않는 거는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그걸 막기 위한 처방이 예. 주식의 바닥을 얕게 했다고 봐요. 음. 좀 높였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가 주식해서 예전보다는 지수로 보면 덜 깨진 지난 10여 년의 시기였지만 벌기도 못 벌었어요. 지난 11년 동안 우리 주식 좋았던 게 2017년, 2020년 두 번밖에 없었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횡보였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식 저는 앞서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위기라고 하는 게 뭔가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주식도 뭐 주가가 폭락해야 된다 이건 너무도 참혹하잖아요. 예. 참혹하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많이 떨어지면 못 견딘 사람이 팔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그냥 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이걸 벗어나냐라고 우리에게 이건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불마켓이나 아니면 베어마켓을 보면서 야, 더 빠지면 사야지 생각하든가 많이 올라갈 그렇죠. 거야라고 생각하는 예. 경향이 있는데 그냥 시장은 좀 재미없이 움직이는 게 노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면 생각은 센터장님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를 약간 지연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말하면 위기의 일상화, 뭐 좋게 말하면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금융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게 실물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이 되죠. 바로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만 그런 게 아니고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죠.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경제가 되고요. 예 또 나쁜 그거 말로 안 경제의 좋은데. 좀비가 늘어나게 되죠. 좀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각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리스크의 역설은 예 그런 일이 한번 닥쳐야 좀비가 죽는 거예요? 좀비는 당연히 죽고요. 예 조금 멀쩡한 사람까지도 넘어가는 게 예. 그것이 저는 자본주의 위기가 주는
기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비만 그럴 수 그 없지. 정밀 수술하면은 좋은데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무탈 없이 비교적 지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으론 예.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상장사라 그러면 비교적 기업단에서 괜찮은 기업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게 작년 3분기까지 35%예요. 세 개 중에 하나. 뭐 작년에 이자율 올랐으니까 그랬겠네. 예. 아니에요. 2008년부터 그 기업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요.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계속. 망하기도 힘든 거지. 어. 뭔가 좀 이제 그 아주 그 심각한 금융 경제 상황이 지속되기보다는 예.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망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한다는 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예. 경제적으로 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파괴까지 하는 겁니까? 파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막 그냥 예금만 해도 한 3% 정도 ROE는 한 3%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예.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부의 증식을 아. 못하는 거는 어. 심지어 적자까지 보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솎아내고 비교적 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운용하는 것이 자본주의 탄성을 가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찰리 먼거가 이런 말 한 것 같은데요. 이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카톨릭과 같다 얘기를 했는데 야. 뭐 그 말이 뜻하는 바도 저는 뭐 네. 지옥이 사실 없다는 거에 뭐 꼭 나쁜 거냐? 그건 선택이라고 봐요. 예. 뭐 지옥불의 맛을 봐가지고 어. 우리가 좀 건강에 사는 게 맞느냐? 어. 내가 뭐 지옥불 안 맞으면 그러길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멀쩡한 사람까지 파고가 닥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2008년 이후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럼 미국 주가는 왜 올랐냐? 저는 미국 자본주의가 일종의 좀 변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키우지를 못하니까 미국도 지난 10년 동안에 GDP 성장률이 주식시장 그렇게 좋았지만 연평균 1.6%밖에 안 됩니다. 예. 2차 대전 전후로 가장 낮은 성장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미국 기업들의 EPS가 늘어났느냐? 미국 기업들은 자본을 줄였어요.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 500개 중에 예. 21개가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이 없어요. 예. 그 애플과 같은 아주 우량 회사 계속 돈을 버는 회사도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본 잠식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돈 버는 것보다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거든요. 예. 그럼 자사주 소각은 뭐냐요?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익이 그대로더라도 EPS가 자본을 줄임으로써 그래서 미국의 S&P 500 기업, 미국의 그 인덱스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EPS가 더 많이 늘어요. 이거는 자본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저는 뭐 미국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줄여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삼성전자 아주 뭐 저는 초일류 기업이고 예. 정말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정말 아주 고마운 일인데 그런 제조업에 가장 잘하는 삼성전자 돈 벌면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예. 그러면 또 반도체가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떨어져요. 예. 그럼 자기들의 어닝도 막 반도체 사업에 적자가 나요. 예. 뭐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부유율적인 거 다 떨쳐내고 또 벌 때 돈 많이 벌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을 못 줄여요. 근데 미국과 같은 그런 효율적인 비즈니스라는 거, 예를 들면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는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 스타벅스 자본 잠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돈 버는 대로 혹은 돈을 빌려서까지 막 자사주를 사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물 경제 성장 속에서 거의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던 거는 좀 뭐 그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본은 증식의 속성이 있고 예. 그런 게 있을진데 자본을 줄이는 그런 우리 상식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하는 주주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 그래요. 미국이 특이한 거군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게 할 만하니까 했다. 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했다고 봅니다. 예. 남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언더스탠딩 정도 되는 이제
반올림하면 30만에 가까운 이 정도 유튜브 채널이면 네. 진행자도 좀 바꿀 때는 좀 바꾸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진우네 집 생계, 안승찬네 집 뭐 이런 거 사정 봐주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진행자 쓰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비가 되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돈도 못 벌고. 아 정말. 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깎아먹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돈을 깎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30만 명씩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채널을 너희들이 진행 안 하면 정말 날라갔을 거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못할 거면 아, 네. 그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화났겠네 알겠습니다.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반성. 좀비 기업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이 살아나고 버티는 게 미덕만은 아니다.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 네.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 그 네.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터, 종업원, 그거 다 그냥 묶어놓고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이만큼밖에 못 벌거나 그럴 거면 네. 얼른 내놔라. 자본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내놓게 있다.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의 건강한 순환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네. 고맙습니다. 지옥이 없으니까 이놈의 카톨릭도 아주 그냥. 그냥 좋은 줄만 알고. 아니 뭐 이것도 꼭 뭐 지옥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고 예. 투자자는 이것이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뭐 그러게요.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오늘 제일 인자한 표정으로 어. 제일 잔인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예. 고맙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오실 때마다 네. 이렇게 지혜를 한 스푼씩 이렇게 그러니까요. 털어주셔서 센터장님 승진하셨답니다. 센터장인데 위로 어디 계서 센터장은 그대로고 하여튼 승진을 하셨다. 아 직위가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크게 뭐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예. 신영증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도 승진시켜 주셔서 네, 김학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반성을 하든 식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